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이죠. 혼쭐 경제. 오늘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 오늘 첫 주제는 금리 얘기인데 금리의 캐시백 뭐 이런 거긴 해요. 은행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준다.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준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안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자를 걷었는데 많이 내셨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자 장사한다, 성과급 잔치한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종노릇하고 있다, 횡재세다. 점점 이제 이 금융권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예. 은행권이 이제 등 떠밀려서 상생 금융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어떻게 상생할 거냐? 지난달 말에 TF팀이 꾸려졌고요. 이 TF팀에는 은행 포함해서 금융당국도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5% 초과 이자 내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최대 150만 원 환급해 주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자까지 너무 많이 받았어요. 돌려드릴게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의미가 뭐냐? 네. 직장인한테 일회성 성과급 올해 잘 나왔으니까 150만 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 월급 1%라도 올려주는 게 좋을까요? 내년 월급 올려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회성 지원으로 그냥 그치겠다는 겁니다. 그걸 또 금융당국이 용인해 준 셈이고요. 네. 그러면 이 생색내고 있다라는 게 왜 생색내기냐? 지난해 이제 이 18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단기순이익이 한 19조 원 가량 되니까 여기 한 예. 이번 이제 150만 원 최대 깎아주면 네. 한 2조 정도 들겠다. 그러면 한 10%는 꽤 많이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중요한 건 소상공인한테 정말 도움 될까거든요. 600만 자영업자들이 2분기에 대출 잔액이 1,043조 원이에요. 네. 연체도 늘고 있습니다. 와. 연체액이 7조가 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세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가 178만 명, 금액만 744조 원이에요. 자영업자 대출 10분 가운데 7명은 다른 은행에서 빚 내서 이전 빚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빚으로 빚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분들 소상공인 전체가 부담하는 이자 부담만 연간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앞서도 그렇게 월급으로 비유해 주셨지만 이거 150만 원 캐시백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맞아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한계 차주들을 위해서는 금리 낮춰야 향후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 한 번만 하고 끝내겠다. 네. 금리를 낮추면 후내년 계속 이어가는 거지만 네. 그냥 150만 원 주고 끝나면 입 닫겠다는 거예요. 4대 시중은행 작년 단기순이 19조요. 단기 순이익은 뭐냐면 그러니까 19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은 돈이. 맞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은행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왜 우리한테만 그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듣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장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데가 19조가 남았다 그러면 야, 그래 뭐 전 세계 나가서 뭐 저 TMC, MC, 뭐 토요타랑 경쟁하느라고 그래 고생했다 이럴 텐데 왠지 4대 시중은행 19조 남았다고 하니까 누구랑 경쟁해서 저 돈을 벌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네. 여기 단기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지출 뺀 거예요. 네. 근데 이자 장사. 이자 장사로 예대 마진. 예대 마진으로 30조 원 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색내기라라는 거고. 근데 여기 앞서서 ETF에 금융당국도 들어가 있어요. 네. 금감원 금융위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걸 용인하는 이유도 있어요. 딜레마거든 사실은. 왜냐 금리 깎아주면 네. 가계대출이 더 늘어.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중금리를 또 왜곡하는 부작용도 있어서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내년 4년 총선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받는 사람도 기분 별로 안 좋고 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등 떠밀려서 내밀다 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않고. 금융당국의 그 고민들 예를 들면 두 가지인 거잖아. 하나는 시중 금리를 금융당국 야 니네 내려 이렇게 강제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맞느냐는 거 하나랑 금리 낮추면 진짜 가계대출 계속 늘어나니까. 맞아요.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지난해 경험했어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금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릴 때 일부러 금융감독 원장이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은행 바짝 엎드려가지고 정말로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으면 당연히 대출금리 올라가는 건데 그때는 은행이 가상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높이면서 역마진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장사로 돈은 많이 벌었어.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가계대출은 매달 영끌했던 분들, 영끌했던 분들은 불안하거든. 지금 원가 오른다고 하지. 뭐 향후 2, 3년 내 이제 이 입주 물량 준다고 하지. 그러니 야 지금 보니까 50년 장기 만기 대출도 나오고 난 19세인데 소득이 없어. 그런데도 대출해 준다고 하니 그때부터 계속 이제 부동산에 올인한 20, 30, 30 세대들이 저금리로 대출 많이 받았죠. 근데 이거 혹시 그러면은 금리는 낮추고 신규 대출 한도는 좀 줄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게 뭐냐. 두 가지 일단 멈췄어요. 뭐냐. 특례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일반형. 이 일반형도 중단하고 50년 주담대도 하지 마라고 해서 멈췄는데 두 번째 도입한 게 뭐냐. 이른바 스트레스 DSR. 이건 뭐냐. 일단은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면 고정금리 받을 때보다도 금리 더 내야 합니다. 한도 당연히 줄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효성에 의문이 되는 게 지금 금리 가장 높은 시대예요. 연 5에서 7%예요. 근데 지금 고정금리를 받으면 미국 당장 내년 초부터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하는도 내년 금리 한두 차례 내릴 텐데 이게 고점에 잡는 거예요. 이게 고정금리는 저점에 잡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 이 타이밍상 맞나? 지금 금융당국도 고민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 얘기 계속하면 한숨만 나와가지고 다음 주제를 볼게요. 이거 중국산 요소수 수입 또 한 번 차질을 빚고 있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요소수 부족 많이 부족해요? 아니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중국이 너무 확실하게 쿼터제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중국산 비중 한 91%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차량용 산업용인데 이제 비료용도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2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1리터에 1,000원짜리였어요. 갑자기 10,000원 이렇게 10배 가까이 올랐으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두 번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지가 없든가 능력이 없든가 아니면 너무 중국을 이제 조금 좀 평가절하한다는 정부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 입장은 분명합니다. 내년 1분기까지 수출 전혀 없습니다. 제로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중국은? 뭐 일각에서는 한국 옥죄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던데. 두 가지가 맞물렸어요. 하나는 중국 내 수급 사정이 좋지 않아. 그래요?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면서 수출국이에요. 매년 5,600만 톤 자체 생산해. 거기서 90%는 자기네가 써요. 농업용이든. 근데 나머지 500만 톤을 갖고 매년 수출하는데 인도가 이걸 요즘 들어 싹쓸이하고 있어요. 거의 70% 가까이 넘게. 그래요? 근데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높은 게 뭐냐? 인도 1위. 카타르와 한국이 1, 2위 싸움. 2위, 3위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1분기는 제로지만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판매 물량 500만 톤 판다고 했는데 100만 톤 아래로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중국 내 요소가 지금 품귀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석 달 내 한 40%가량 오른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비료나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중국 내 가장 요소가 필요한 게 겨울철부터예요.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별 탈 없겠지 그냥 넘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중국 입장 우리 확인해 보잖아요. 근데 메아리 같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유 특정 국가 겨냥한 것도 아니고 자율협약으로 업계가 그런 거다. 매번 그랬잖아요. 사드 보복일 때 한 번도 거기 사드 보복이라고 인정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삼성전자, 갤럭시, 현대차 중국 시장 점유율 1%가 채 안 되고요. 롯데 망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철수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목줄 잡힌 게 중국이 이렇게 흔들면 중국이 갖고 있는 핵심 원자재 갖고 우리나라를 흔들면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200개가 더 돼. 이거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 일단 예. 우리나라가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근데 왜
아 그럼 이거 코스트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가장 이제 중국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1리터에 1,000원짜리예요. 아,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못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 경쟁력 문제 또 하나는 요소라는 특성상 예. 이게 석탄에서 아, 석탄에서 환경오염의 문제. 암모니아를 축출해서 그걸 고체화시켜 하얀 고체 덩어리를 수출해서 네. 우리가 증류수 섞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 이거 근데 그럼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대부터 이거 포기해 버렸어. 왜냐? 아. 가까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가격 경쟁력, 예. 그다음에 환경의 품질도 좋아. 걔네는 많이 만드니까 품질도 좋아요. 예.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기술 필요한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 수는 있어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앞서 말씀하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다. 예. 그러니까 요소수는 그런 데를 견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뭐 리튬 같은 거, 저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런 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1,000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 수집하는데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한다. 이게 한 393개 정도 되는데 중국이 216개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든 목리 부리면 한국이 맨날 반도체 1등, 네. 2차 전지 1등, 전기차 잘 나간다. 예. 중국은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육회, 상회, 통회. 이거는 예. 요소는 우리가 조금 환경 양보하고 네. 정부가 지금 뭐 지원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이제 끌었다가 빨리 식어. 예. 왜냐? 옛날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마스크 왜 못 만들었냐? 예. 중국에서 부직포 수입 못해서. 음. 근데 우리가 마스크 많이 만들었어. 예. 마스크 대란 끝나면 예. 우리나라는 그 업체 그냥 놔둬요. 예. 저절로 줄게. 어. 또 일회성 빨대도 마찬가지야. 예. 그렇게 막 이제 한다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바꿔버렸어. 예. 일회성 빨대 만드는 중소기업 망하고 있어요. 예. 그냥 놔둬요. 야, 그건 기업이 선택한 거잖아. 그럼 누가 이거 하겠어요? 누가 이 환경 오염에다가 평상시 정상시로 돌아가면 우리가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도 낮고 정부의 지원도 없고 그때 가면 어떤 여론이 생기느냐? 야, 세금으로 꼭 기업을 도와줘야 돼? 이런 여론 만들고 정치권이 이분화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행동주의 펀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주총 시즌이 다가오니까 행동주의 펀드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저 삼성 엘리엇. 제일모직하고 합병했던 삼성물산 합병 때는 엘리엇 생각나는데. 엘리엇 펀드 같은. 예,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얘네들은 누군지 뭐 하는 애들인지 그거부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 주주들을 위해서 최대한 주주 가치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어. 일단 나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배당 많이 해. 자사주 소각해. 그리고 우리가 임원 선택할 테니까 자리 비워놔. 이런 요구하는 데요. 근데 말씀하신 차익을 노린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어쨌든 중장기적인 게 아니야. 먹고 빠지는 그러니까 약탈자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바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 3월 주총 앞두니까 지금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시장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사모펀드, PEF라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최고 있는 M자로 시작되는 펀드가 있고. BK가 있죠. 예, 이번에 이제 MBK 한국 타이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형제의 날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MBK가 저 한국타이어 이제 경영권 참여한다고. 형제의 날 나면 너무 좋은 카드야. 예. 야, 거기다가 내가 돈 좀 보태주면 나한테 경영권까지 주겠다고? 예. 요것 봐라 하고 있어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MBK 말씀을 드린 건 뭐 한국타이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MBK 같은 일종의 사모펀드하고 지금 예전에 저 삼성물산 공격했던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뭐가 다른 거예요? 돈 모아서 투자해서 엑시트하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요. 참여형 사모펀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특정 기업의 경영에 참가해서 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를 사들이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고 3년에서 5년에서 성과 내서 바로 빠져요. 그건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K는 저 한국타이어를 경영을 참여하겠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쪽에서 내건 조건이 너무 좋은 거야. 그쪽에서는 어쨌든 동생 지분을 빠져야 되니까 형하고 누나 저기가 형이랑 누나 경영권까지 우리가 지금 일단 경영권만 동생 거 뺏어달라. 그럼 난 너가 경영하게 하게끔 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케이스예요. 뭐 어쨌든 저 사모펀드는 그런 거고 행동주의 펀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똑같습니다. 경영권 관계 없어요. 여기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주
주주의 어떤 이익의 극대화에 위해서 일단 배당 많이 해.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해. 네. 자사주 소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주식만 갖고 행동주의 펀드를 공격하지 않아요. 네. 채권도 공격하고요. 다양한 펀드를 다 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예요. 그러면 뭐든 먹을거리. 정말 이 킬로만짜리 표본처럼 네. 썩은 고기다 저 약점이다 싶으면 콱 물어서 단기적으로 차익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참여형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사 경영 참여하고 좀 롱텀으로 회사의 가치를 그렇죠. 올리는 데 집중을 한다면 맞아요. 행동주의 사모펀드는 회사가 뭐 어떻게 뭐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6개월이든 뭐든 가능한 한 빨리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보내줘야 돼요. 근데요. 올해 2023년 정기주주총회 3월에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하고 소액주주가 합심해가지고 이제 회사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졌어요? 다 줄줄이 부결됐어요. 왜냐 우리나라 알았구나. 알아는 것도 있고 네. 대비도 많이 했고 네. 그다음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데가 너무 많아. 야 저거 외국계 펀드한테 바치면 네. 이제 이게 매국노잖아요. 네. 많이 저가에 우리 기업을 매각한 케이스가 되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할 수밖에 없어. 그 개인도 많이 국민연금 가입자고 네. 여론이 좋지 않아. 여기다가 이 최대 주주들 반대하고 우호 지분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좀처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대주주도 보호 장치를 만들어놨고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이 움직인 게 커요.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죠. 맞아요. 이게 또 근데 이제 그럴 네. 때만 애국심이 또 발동을 해요. 예. 또 국민연금 움직이면 나머지 펀드들 다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돼 있죠. 네, 너무 큰 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이제 저 주식시장이나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설 자리는 조금 줄어들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게 형제난이 너무 많아. 삼성도 현재난, 현대도 현재난, LG는 결이 좀 다른 형제난, 그다음에 다른? 너무 형제난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개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대물림하잖아요. 네. 경영 참여 능력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야, 연말인데 연말이면 이제 1년에 그냥 파는 술을 연말에 거의 다 팔린다고 봐도 무방한데 맥주, 소주 이거 많이 오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서민한테 영리를 건드리는 세 개 품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주, 라면, 삼겹살이야. 근데 이 정부 들어서 1, 2년 사이에 두세 차례씩 다 올랐고요. 네. 삼겹살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 외국 거 수입해서 풀고 있어요. 예.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맥주 소비자 가격, 소주 소비자 가격 지난달만 4에서 5% 넘게 올랐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물론 뭐 여기 들어가는 주정이라는 원재료, 에탄올에다가 감미료 물 섞여 만드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고 병값도 올랐고 또 수입은 환율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일반 시중 음식점 가면 이게 지금 가격은 한 81원 올랐는데 이게 3단으로 점프해요, 가격이. 이게 대형 마트, 편의점 가면 100원 단위로 뛰고요. 이게 식당이나 주점으로 가면 1,000원 단위로 떠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에 7,000원, 맥주 한 병에 8,000원. 우리 섞어 마시잖아요. 예. 섞어 마시면 15,000원이에요. 소주 한 병에 7,000원은 식당에서. 네. 야, 근데 이제 소주도 비율 맞추게 되면 소주 한 병에 맥주 둘은 넣어야 되거든요. 그 2만 원 넘어가요. 뭐 그렇게들 시키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서민의 술이 맞느냐? 이게 왜 욕 먹느냐? 업체도 욕 먹지만 예. 이 세 개가 오르면 정부도 욕 먹어요. 야, 내가 세금 내는데 정부 지금 관리 잘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물가 전담 공무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 소비자. 사과국장. 사과국장은 예. 내년 1년까지 매년 사과만 하다 끝나. 알겠습니다. 아유, 뭐 정부가 뭐 출고가 낮추겠다고 좀 대책을 내놓은 것 같긴 한데 어찌 될지 좀. 근데 이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문선님께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 쏙쏙 들어오네요 하셨어요. 오늘 혼쭐 경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